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슬강의 독일편 강사 김성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총 6강에 걸쳐서 독일 강의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는 거울 베를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어떤 도시이며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섹시하고 힙한 도시 베를린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왜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두고서 섹시하고 힙한 도시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맨 처음 베를린 여행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베를린, 독일 하면 뭔가 좀 우울하고 암울한 도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런 약간의 선입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체코 프라하에 거주하면서 베를린 여행도 많이 해보고 또 베를린 투어를 진행하면서 점차 알게 된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암울하거나 우울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밝고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베를린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섹시하고 힙한 도시 베를린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먼저 했던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ist arm, aber sexy.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베를린 시작을 역임했던 클라우스 보베라이트가 한 말입니다. 말이라기보다는요, 베를린을 문화, 예술을 표방하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슬로건이었다고 해요. 그 슬로건이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였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했던 이 말에서 저는 한 단어만 좀 빼고 싶어요. 가난하지만을 빼고 거기에 힙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오늘의 주제이자 지금의 베를린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독일 베를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 이게 아닐까요? 맥주입니다. 우리가 독일하면 맥주의 나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옥토버 페스토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면 이 맥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독일하면 이 소세지를 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독일 여행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 소세지를 파는 노점상들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세지는 마치 독일 사람들의 소울푸드와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독일 하면 바로 이 자동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명차들이 대부분 다 독일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하면 이 자동차를 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요,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핵, 노, 잼이라고 합니다. 핵노잼,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독일 사람들을 두고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는 나라,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부터는 여행과 관련돼 있는 뭐 방송이나 예능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간혹 이 독일과 관련돼서 소개를 할 때 독일은 좀 뭐 재미없는 나라,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 뭐 진지충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독일 사람도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시민 작가 있잖아요. 이분이 한 예능에 나와서 그가 독일에서 또 유학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때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했대요. 독일에서 조커를 하려면 24시간 전에 서면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이죠. 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그만큼 재미없으니까 괜히 함부로 막 유머를 하고 개그를 쳤다가는 왜 갑분싸 분위기가 쌓여질 수 있으니까 너 개그를 할 거면 미리 신고하고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래도 조금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덜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독일과 베를린 같은 도시들은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굉장히 활기차고 유쾌하고 나름의 유머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독일을 재미없는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유럽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독일의 역사,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보거나 또 그들의 열린 사고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또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나라이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도대체 독일 사람들, 독일이란 나라를 재미없다고 할까?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1, 2차 대전이죠. 아무래도 이 전쟁의 전범 국가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참혹했던 전쟁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독일하면 항상 이 전쟁 그리고 뭐 아돌프 히틀러 이런 인물들과 많이 연결지어서 좀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독일 사람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뭔가 되게 반듯하고 또 원리 원칙이 되게 강조되고 융통성이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이겠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독일에 살고 있는 강아지들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려면 마치 줄을 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독일도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부패가 없다. 아니요, 부정부패가 있고요.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융통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스페인도 살아봤고 이탈리아에서 살아봤고 제가 그리스에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남유럽 국가 사람들보다는 이 공공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서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거지 독일 사람들 모두가 원리 원칙 마치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들처럼 맞물려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빈틈이 많은 사람들 또한 독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깨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독일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베를린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찝어보세요. 한참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죠? 베른이라는 도시는 독일의 북동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베를린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심지어 독일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베를린 여행까지는 별로 잘 안 하세요. 대부분 어딜 많이 여행하냐 하면 오히려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 또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거나 여행을 하시는데 의외로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조금 다소 덜한 편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 우리에게는 햄버거의 또 본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즘 독일에서 조금 떠오르는 여행지가 있어요. 거기가 이 작센이라는 지방에 있는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들까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도시들이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 이 독일 강의 맨 마지막은요, 바로 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언제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까요? 베를린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이라고 하는 공국의 수도로서 처음 역사에 등장을 해요. 그 시기가 대략 한 14세기 정도, 15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공국은 나중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프로이센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가 또 베를린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베를린 여행을 하실 때 보시게 되는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대부분 다 이 프로이센 왕국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프로이센 왕국은요, 한 번 더 발전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연방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게 독일 제국이에요. 자, 이 독일 제국 시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은 패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독일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독일의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빈곤과 가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너진 독일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빈곤과 가난에 빠진 독일 국민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며 선언을 하고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총통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수도였던 베를린은 당연히 엄청난 폭격으로 인해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도시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허로 완전히 변모해버리게 되죠. 결국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이 독일은 패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독일은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게 돼요. 그리고 당시의 수도였던 베를린 또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다시 통일이 될 때까지 분단된 국가로 유지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사람들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결국엔 이루어져 1989년 11월 10일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 뭐 1970년대생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실제로 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당시에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TV를 통해서요 하루 종일 이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막 생중계돼서 방영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도 곧 독일처럼 통일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에 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를린 장벽은 독일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1990년 10월 3일 드디어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게 되죠.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통일된 독일의 다시 수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이어나가게 되죠.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도시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도시를 재건할 때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을 불러서 이 도시 재건 사업에 참여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를린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많이 들어서게 됐고 또 아주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쟁 때 파괴되었던 아주 유서 깊은 유적지들은 다시 완벽한 복원 사업을 통해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되었죠. 그렇게 베를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도시의 형태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그 변화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제가 한 문장을 더 넣고 싶어요. 그건 바로 힙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베를린은 굉장히 힙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힙하다라는 말, 그렇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베를린이라는 도시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힙한 도시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는 보통 유럽의 힙한 도시 그러면 뭐 프랑스 파리를 많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들을 이야기하죠. 또는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유럽에서 굉장히 힙한 도시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바다 건너서는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굉장히 힙한 도시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도시들을 왜 우리는 힙한 도시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런 도시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의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패션이나 건축,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같이 뭔가 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떤 트렌드를 제시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들을 굉장히 좀 힙한 도시라고 지금 말로 많이 부르게 됐는데, 자, 베를린이라는 도시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바로 기후와 환경 문제잖아요. 그 기후와 환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까지를 포괄하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 모습의 도시 이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며 도시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핫한 주제들까지 함께 포괄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었고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되게 힙한 도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베를린의 가장 힙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곳을 힙쟁이들의 성지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지금 보시는 게 베를린 지도예요. 이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크로이츠베르크예요. 보시는 것처럼 베를린 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를린 여행을 할 때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을 그렇게 많이 여행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낯선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크로이츠베르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크로이츠베르크는 어떤 곳일까요? 영상으로 한번 저와 미리 잠깐 보시면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곳은 슈프레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도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거닐며 보시면 사실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럽의 여느 도시들과 크게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힙하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볼거리가 넘쳐나서 그럴까요? 실제로 또 이 크로이츠베르크는 독일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는 곳도 아니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도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젊은 여행객들은 이 지역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먼저 여러분들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 말고 베를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여행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밑대라는 지구입니다.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곳이죠. 이 밑대라는 지구에 가면 대표적인 베를린의 관광 명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무세움 셀이라고 불리는 뮤지엄 박물관 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에는 뭐 페르가몬 미술관을 비롯해서 5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죠. 그리고 또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일의 어떤 정치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독일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 곳도 바로 이 밑대 지구에 있고요. 또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것,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의 모습으로 추모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에요. 이 외에도 베를린의 볼거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밑대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밑대라는 지역보다 사람들은 왜 크로이츠베르크를 많이 선호하느냐? 보시다시피 별것 없잖아요. 굉장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크로이츠라는 베르크를 보게 되면 되게 낙후돼 있고요. 조금 다소 정돈되어 있지 않은 느낌들? 그리고 또 거리 곳곳에 이런 그래피티들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우범지대 같은 뭐 이런 인식들까지도 갖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많이 온대요. 왜 그러냐면 이 크로이츠베르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독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던 곳이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는 주로 공업지대들이 많았다고 그러고요. 이 공업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층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일이 통일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독 크로이츠베르크 쪽에 거주했던 많은 동독 사람들이 바로 이 서독 쪽 지역, 서베를린 지역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동독보다는 이 서독 쪽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풍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유출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지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졌던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공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이 버려진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당시 이 동베를린 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독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했던 많은 동독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수도 베를린으로 모였는데 문제는 이 서베를린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서베를린 쪽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동베를린 쪽 지역, 바로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 쪽으로 이주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버려진 건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크로이츠베르크에 모여서 함께 막 거주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건물을 무단으로 막 점유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재는 뭐 스쿼딩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또 하위 문화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유색인종들도 많이 살고 그 외에 또 가난했던 독일의 노동자들도 많이 모여 살았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 다양한 관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 정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점유했던 건물들을 수리해서 개인적으로 막 사용하고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들이 막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많은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독일시 베를린시에서 이 크로이츠베르크의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막 점유하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지어야겠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베를린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었고 자유가 억압되고 어떤 통제되는 삶들을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통일되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독일이 역사적인 과오를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며 공존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크로이츠베르크는 또 다른 베를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거주권을 주거나 또는 일자리들을 알선해서 정규적인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건물을 무단으로 막 고쳤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줘서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도시를 꾸며봐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누가 들어왔나 하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난한 예술가들 있죠. 아주 실험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했던 예술가들이 바로 이 크로이츠베르크 지역 쪽에 들어와서 이들과 함께 정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의 미관 작업을 또를 막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크로이츠베르크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 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 또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예술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도시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이 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크로이츠베르크가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랄레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뭐지? 라고 싶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쓰레기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 예술가들, 아주 실험 정신이 강한 거리 예술가들 있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다 예술 작품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거리 예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예술 작품들이 또 전시되는 작품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 들어서 이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엔 또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 하면 패션 산업이에요. 당연하겠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자연스럽게 패션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곳에는 버려진 건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버려진 건물들을 뭐 철거하거나 헐지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만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편집샵이라든지 뭐 디자이너 샵 같은 이런 샵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의 어떤 스트리트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크로이츠베르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체코에 있을 때 이 크로이츠베르크를 굉장히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패션 관련돼 있는 상점들을 많이 구경하러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셀럽들 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셀럽들이 독일 여행에서 이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이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이런 패션 산업과 관련돼 있는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보시면 이런 상점들이 대부분 뭐 화려하고 뭐 멋있게 장식을 하기보다는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를 놔두고 내부를 개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건물 리모델링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죠?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한남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도 아주 오래된 도시들, 구도심들을 요즘에는 우리가 현재 트렌드에 맞게 좀 많이 개조해서 카페로 쓰든지 아니면 이런 패션 산업과 관련된 곳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베를린은 우리보다 좀 앞선 시기에 대략 한 20에서 30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도시를 계속 재건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고 값비싼 제품들만 파는 패션 산업이 발달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크로이츠베르크에서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빈티지 샵들, 또 세컨핸드 샵들이에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는 크고 작은 플리마켓들이 주마다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질 좋은 이런 중고 제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크로이츠베르크에 가면 항상 이런 또 중고 제품들을 파는 상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꼭 패션이라는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뭐 일상용품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 이런 플리마켓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 이것은 독일 사람들의 소비의 어떤 형태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함부로 막 소비하고 버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물건을 한 번 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만났던 친구, 베를린에서 만났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메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 가방끈을 막 꿰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꿰매서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버리고 새로 사는 이런 소비들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 사람들의 검소한 모습들이 또 많이 반영돼서 이런 벼룩시장이라든지 중고 제품을 파는 상점들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크로이츠베르크에는 또 뭐가 유명하냐? 카페가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카페가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군데인데요. 보난자라고 하는 카페예요. 들어보셨나요? 보난자? 커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유명한 카페인데요. 우리나라 한남동에도 이 보난자 체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이 보난자 카페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지금 여기가 본점이에요. 근데 이게 동독 시절 때 만들어진 공장의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카페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베를린은 예전엔 건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용도로 많이 공간을 재해석해서 사용하거든요. 심지어는 약국, 폐업한 약국 있잖아요. 그 약국을 그대로 놔두고 카페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베를린이라는 도시 안에는,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 안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색 카페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스팅 산업들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트렌드 그러면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탈리아를 많이 얘기하시거나 프랑스를 많이 얘기하실 텐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커피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베를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갈 때마다 새로운 카페들을 많이 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의 카페가 다 제가 예전에 가봤던 곳들인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커피의 트렌드는 산미가 굉장히 강한 커피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쪽 지역의 커피 산업들이 요즘에 또 이 커피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크로이츠베르크에 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 문화가 발전해 있죠. 패션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죠. 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건축물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젊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베를린 하면 뭐가 또 유명하냐 하면 클럽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 가면 베르크하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이 있는 이 건물도 아주 재밌어요. 이 건물도 1953년도에 스탈린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진 난방 공장이었답니다. 근데 이 난방 공장이 1980년대까지 사용이 되다가 중간에 가동이 멈춰요. 그리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온 거죠. 이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안쪽 내부 공간을 클럽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클럽 자체가 또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막 몰렸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무단으로 점유해서 만들었던 이 클럽이 지금 현재는 독일 정부에서 하나의 문화 어떤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클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를린을 여행 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다 이 베르크하인이라는 클럽을 한 번쯤은 되게 가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독일 여행 해봤어? 뭐 베를린 여행 한번 가봤어? 라고 했을 때 나 베를린 여행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너 베르크하인 들어가 봤어? 라고요. 저도 베를린 되게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들어가 봤을까요? 안 들어가 봤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르크하인이라는 클럽이 엄청 유명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입장하기가 아주 까다롭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럽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의 자부심으로 느낄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베를린 여행을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가보실 기회가 계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제가 클럽을 갑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베를린 시장님도 놀러 오시는 곳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가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베르크하인을 클럽으로만 사용할까요? 그래서 유명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는 클럽이지만요, 낮에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제공해 주고요. 또 이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해요. 그래서 베를린 시민과 여행객들이 낮에는 이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안에 건물도 구경할 수 있게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건물 하나를 두고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곳에서 뭐도 하냐면 이런 큰 팬셔쇼 같은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기관으로 지정이 됐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곳이 이 크로이츠베르크와 베를린이라는 도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슈타트바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슈타트바트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 수영장이었어요. 1907년에 지어진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100년 전에 지어진 수영장이었죠.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훼손이 됐어요. 그러다가 1960년에 다시 재건을 해서 수영장으로 2001년까지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이 주변 쪽에 현대화되어 있는 이런 스포츠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 수영장은 그만 문을 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철거하고 뭔가 새로 짓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수영장도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베를린 시민들이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훼손하거나 변화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번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슈타트바트는요, 또다시 젊은 예술가들, 그 다음에 또 이 가난한 예술가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창작물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창작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전시회를 열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연장이 또 아주 특이합니다. 어디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 내에서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공연장 문화를 만들어내고 공간에 즐거움을 주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수영장인데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예술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베를린을 힙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베를린을 굉장히 섹시하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섹시하고 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면요. 누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공간을 또 이렇게 멋스럽게 또 새롭게 재해석하는 능력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오랜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이야기를 씌워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또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런 독특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또 뭐까지 하냐? 이 수영장을 만찬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를린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만찬을 하기 위해 이 공간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이 수영장을 또 특정 요일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하나를 두고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수영장 클럽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요,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인데 보면 뭐 하고 있나요?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죠. 이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는 이곳은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피신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벙커의 일부예요. 그 벙커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다시 뭐 철거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놓고 내부의 어떤 리모델링만 통해서 지금은 스포츠 센터로 바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요 굴뚝같이 생긴 이곳에는 외부, 내부에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시민과 여행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히틀러 시대에 만들어진 벙커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의 변화라고 하는 것, 베를린이 섹시하고 힙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이 재미없는 나라인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만 봐도 너무나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발상 자체가. 수영장에서 밥을 먹는다. 수영장이 클럽이 된다. 얼마나 발상이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독일 사람들을, 우리가 베를린 사람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계속 오랜 도시들과 공존을 하며 살고자 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독특한 건축물들 또는 독특한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주관합니까? 대부분 시에서 주관할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공간들은 베를린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관했냐면 베를린 시민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들을 이제 경쟁이나 뭐 토론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그렇게 도출된 결과들을 베를린 시 정부에 통보를 하면 그 시에서 뭐 법적으로 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해서 가능하겠다 싶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시 정부에서는 지원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클럽이든 뭐든 간에 대부분 다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를린이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왜 대안도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는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베를린이라는 도시만에 가면 도시만의 또 다른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것이 페브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시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기후와 환경 문제가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공동체들을 결성해서 그 공동체들은 그 작은 도시만에 모여 살면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또 자신들의 배설물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을 하는 형태로 도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닥치고 또 맞이하게 될 기후와 환경이란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베를린은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변화와 발전이 아닌 어떤 자연과 함께 또 오래된 도시와 함께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며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베를린이 섹시하고 힙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좀 더 재미있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직접 목격했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엮어서 이번 강의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